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여러분, 대영 제국 이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에스파냐 제국입니다. 오늘은 에스파냐 제국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정도가 되면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콩키스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콩키스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복 운동을 의미를 하고요.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겼던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당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군사력이라든가 또 카톨릭 신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지중해 무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뭐 이제 콜럼버스를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기회로 이제 아메리카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파냐 제국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라든가 북아메리카라든가 이러한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몰락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편협한 종교 정책인데요. 레콩키스타 과정에서 이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아라곤이라든가 카스티아, 요 두 국가가 결혼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에 대한 카톨릭의 그 신실함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것이 이베리아 반도 통일 이후에 15세기의 마지막 도시였던 그라나다를 점령하면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비가톨릭 교도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게 돼요. 알람브라 칙령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추방을 골자로 담고 있고요. 또 국내에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축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당시 에스파냐 왕조가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칼 5세를 모시게 되거든요. 혈통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칼 5세 같은 경우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전역을 다스리는 황제였기 때문에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원치 않게 전 유럽적인 전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또 독실한 카톨릭 교도였기 때문에 유럽의 종교 전쟁에 에스파냐 또한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아들 펠리페 2세 때는 그 카톨릭에 대한 편협함이 더 심해집니다. 굉장히 독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카톨릭 교도들과 혹은 그런 국가들과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치르게 되고요. 특히나 심각했던 게 이제 뭐냐면은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교도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교도 같은 경우는 카톨릭 입장에서 당시에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탄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펠리페 3세 같은 경우에는요, 모리스 코드를 추방을 합니다. 이 모리스 코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진적인 농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추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농업의 그러한 기술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후에 약간 목축업, 그러니까 양모 산업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하는데, 이 양모 길드의 행동들이 굉장히 깡패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각종 이 농토들을 황폐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또 네덜란드라든가 영국보다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독실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국가 몰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지속된 전쟁인데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에 포토시 은광 같은 그런 광산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 광산에서 수많은 은이 이제 에스파냐로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 갈레온 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카풀코, 뭐 이제 마닐라 이렇게 다시 이제 에스파냐로 오게 되는데, 이 갈레온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은이 에스파냐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지가 되는가? 바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합스부르크가 안에서 에스파냐가 있기 때문에 전유럽적인 전쟁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사실 에스파냐 자체로는 전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카톨릭의 천병을 자처했기 때문에 신교도 국가들과 또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네덜란드를 좀 예시를 들 수가 있겠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카톨릭 강요에 따라서 위트레흐트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기간이었고, 스페인은
에스파냐는 수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영국의 무적 함대에 패배해서 식민지 쟁탈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뺏기기도 하고, 또 30년 전쟁에서 프랑스와랑 싸우다가 많은 국력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은들 혹은 재부들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전쟁에 허비했기 때문에 에스파냐의 몰락이 야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후진적인 경제 정책인데요. 여러 내용들 중에서 아까 살펴봤던 알람브라 측령 같은 경우는요, 성실한 납세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내보냈다라는 거죠. 또한 모리스코 추방 같은 경우도 선진적인 농법을 갖고 있었던 모리스코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국가 기반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네덜란드의 독립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독립으로 굉장히 뼈아픈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민지 경제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본국의 이 공급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또 후발주자였던 영국이 대두하게 되면서 식민지를 조금씩 조금씩 뺏겨가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에스파냐의 지도층들 같은 경우는 무능함을 보여줘요. 실제로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진행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채웁니다. 귀족들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이런 애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지를 독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규를 그렸던 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뭐 당나귀로 묘사한다든가 종교의 약간 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능한 지배층에 의해서 뭔가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 진행되지 못하고 에스파냐는 점차 몰락하게 되고요. 농민들 또한 사실 이러한 데에서 노동 욕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에서 가장 게으른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 지지 않는 국가였던 에스파냐 제국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성황했지만 또 종교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에스파냐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가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도층들의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후진성, 무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멸망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지속적인 파산 신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펠리페 3세, 펠리페 4세 이후에 계속해서 지도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요, 경제적인 선진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3월 29일 전일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